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기업들은 대체로 잘 적응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인력 상황에 여유가 없는 중견기업이나 일부 업종들은 힘에 부친다는 평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주 52시간제. 정부는 보완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 대혼란은 피했다는 표정입니다. 많은 월급 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6개월 계도 기간인 만큼 노동시간 위반 고소 고발도 현재까지 전무합니다. 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현장 평가는 엇갈립니다. 대기업에선 제도가 사실상 조기 정착한 모양새입니다. 60% 정도가 이미 주 52시간 체제였고 나머지도 인력을 상당수 충원했습니다. 임직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고 추가 근무 수당이랑 실급여는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이나 제조 건설업 등은 적응에 애를 먹는 모습입니다. 죽을 맛입니다요. 기존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버리니까 이주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52시간 저축 안 받는 회사 다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주 52시간제 연착륙의 남은 변수는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입니다. 노동시간 산정 기준에 대한 진정도 고용노동부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노동 강도 강화로 나타나거나 어떤 부분의 외주화로 나타나거나 더 열악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급한 점검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방송과 일부 특례업종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등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이 주 52시간 체제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한 달, 우리 사회에 찾아온 새로운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자투리 시간 활용을 돕는 산업이 생겨났고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화센터에 남성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세트부터 가죽 필통, 향수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돕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취미거리를 택배로 보내주는 취미박스를 파는 기업으로 최근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 동안 좀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취미박스의 그 구매자분들도 지난달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부들과 아이들이 주 고객이었던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일찍 퇴근한 남녀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직장인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대신 아버지의 육아 이야기, 부동산 재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30대 직장인 고객들이 한 150% 한 배 반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퇴근 후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로 헬스 등 스포츠 시설에도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신규 가입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센터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운동하시러 오시는 회원님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려는 직장인들이 식당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식사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새로운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이 제도가 먼 나라의 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택배기사, 아르바이트생들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노동시간은 늘고 업무 강도도 세지는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주인 김모 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져섭니다. 12시간, 13시간씩 남편이랑 맞교대하고요. 우리 딸이 이제 시간 있을 때 봐주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있었나요? 있었죠. 한 6명까지도 썼었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오르니까 저희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월세도 월세고 저희 수익도 빠난 거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택배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하는 이들은 일의 절반 이상이 공짜 노동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주 52시간은 현재 남의 나라 얘기인 상황입니다. 52시간 적용은 뭐 사실 이제 바라지도 않고 사실상 하루 근무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인 7시간 동안을 분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인 것.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이 더 어려워지고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업 희망자는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든 탓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한 50여 명의 동료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현재는 한 40여 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줄어든 만큼의 일이 사라지진 않고 저희 남아 있는 사람한테 가중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일이 더 힘들고 이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은 현실과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경기 하강 조짐이 전방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설비 투자가 18년 만에 최정 기간 연속 감소한 겁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기업 기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경기 예측 지표도 5개월째 내리막길이어서 불황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7월 전체 산업의 업황 경기 실사지수 BSI는 75로 6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건데 100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한 달 새 낙폭은 2015년 터진 메르스 사태 이후 제일 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니 주 52시간이니 대외 환경이 좀 급변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좀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와 전망이 좋지 않으니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6월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5월보다 5.9%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산업 생산도 0.7% 줄며 석 달 만에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 것도 이처럼 악화 일로인 경제 지표와 무관치 않습니다. 방문했던 대기업 중에서는 저희가 그 대규모 투자나 또 고용이 수반되는 투자가 있을 경우에 기업의 애로나 규제를 좀 패키지를 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쭉 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기업들의 심리뿐 아니라 향후 경기 예측 지표인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5개월째 하락해 불황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개월째 1%대를 유지했지만 국제유가 강세 영향으로 석유 제품 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쌀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뛰는 등 농산물 가격도 강세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경유가 14.6% 오른 것을 필두로 석유류가 12.5% 급등했고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도 4.2% 상승했습니다. 특히 쌀이 33.3% 뛴 것을 비롯해 고춧가루가 41.6%, 고구마가 28.8%나 급등했습니다.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이번 달부터 최대 월 14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달부터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50만 원인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이들의 근로사업 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을 줄여 지급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남 일부 연안에서 해파리가 대량 출행해 여민의 조업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유령 해파리가 출몰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풀어놨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평소 같으면 생선이 가득해야 하지만 올라오는 건 해파리뿐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 기계가 중간에 멈춥니다. 대부분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며 집단으로 서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아 어민들의 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떠나서 어구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수산자원과가 지난 25일부터 3일 동안 고흥군 등량만 등 남부 해역에서 해파리 현황을 조사했는데 보름달 물 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11개체씩 출현하는 등 밀도가 높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7일 이 일대에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노무라 입깃 해파리보다 독성이 2배나 강한 유령 해파리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류 흐름에 의해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보름달 물해파리 성체들이 만 안쪽으로 유입되면서 축적되면서 대량으로 출현을 하고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처럼 외부에서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약간 다소 강한 그런 해파리로서 좀 주의를 요망하는데. 피서철, 자칫 해수욕장까지 밀려들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구매 평가를 한 번씩 확인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구매자만 후기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 네이버페이 구매 평가가 광고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사용하기 편한 데다 구매 평가를 남기면 포인트도 쌓여 누적 이용자만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네이버페이 구매 평가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살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샀었던 사람들이니까. 네, 구매평 일단 많은 거 보고 거기 좀 좋은 게 많으면 그거 보고 사요. 하지만 네이버페이 구매 평가가 광고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상품 구매자가 후기를 적은 것 같지만 해당 구매자의 블로그를 보면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상품이었습니다. 검색 결과 대부분 협찬 광고가 블로그 후기와 함께 네이버페이 구매 평가에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네이버페이 구매 평가를 대행해주는 마케팅 업체까지 등장한 상황.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로부터 포인트나 현금을 지원받아 물건을 무상으로 구매한 뒤 구매평을 적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로거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실제로 좋다고 해서 포스팅을 하는 경우하고 광고를 하는 게 엄연히 다른데 이런 리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광고의 성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에 네이버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에도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빈집 대란의 촉매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빈집 쇼크에 대한 우려,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쪽에선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빈집이 늘고 있다는 게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네, 아마 체감상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만 입주 예정인 물량이 35,082가구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5,000가구에 이어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입주 예정인 물량만 전국 44만 9천 가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입주 물량은 이미 4년 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26만 7천 가구에서 2016년엔 29만 3천 가구, 그리고 지난해엔 38만 6천 가구로 점점 늘어나면서 4년 동안만 약 140만 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진 셈이죠. 네, 그야말로 입주 폭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입주 물량이 쏟아진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2014년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시키고자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시키고자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가와 초과 이익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에 다분양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내놓으면서 재건축과 건설 붐이 일어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량의 증가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이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정작 실제 입주율은 물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의 입주율은 77.6%에 불과했습니다. 4채 중 1채 가까이가 빈집이라는 셈인데요. 이 수도권 불패 신화에도 인천, 경기의 입주율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84.9%였지만 4월엔 84.7%, 5월엔 83.5%, 6월엔 82.4%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엔 잔금 대출을 구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올해는 세입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물량 공세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건데요. 이로 인해 이미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역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입주율이 증가하는 것에 앞서 이미 전국의 빈집은 100만 가구를 넘은 지 오래인데요. 2010년 81만 가구였던 전국의 빈집은 현재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통계청 발표상에 2016년엔 빈집 수는 112만 가구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 2050년 미래 향해 보고서에서 2050년엔 전국 빈집 수가 300만 가구를 넘어서며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문제는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주민 간의 교류가 떨어지며 나아가서는 빈집이 범죄와 탈선에 악용되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마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빈집 쇼크가 시작된 일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국토교토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역에는 318만 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10년 사이 무려 4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침체는 물론 빈집 밀집 지역의 슬럼화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에선 특별법까지 만들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탈주범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전전하며 도주해서 실제로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빈집 쇼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공급을 늘리는 대신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본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빈집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낡은 빈집을 리사이클링해서 입주민을 불러 모으는 건데요. 수리비는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나 사회적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자에겐 저렴한 값으로 집을 빌려줄 수 있고 지역의 슬럼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빈집 해소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새로운 개발에 앞서 기존의 빈집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SH공사 역시 이 같은 빈집 리사이클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계획 단계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빈집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무리한 개발보다는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생산적인 지역 재생에 힘써서 빈집 쇼크를 막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